익산에 앞서서 전북 문학을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해서 1950년 6.25 발발 이후 신석정 선생이 부안에서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태백신문사 고문으로 취업한 1953년부터가 전라북도 문학의 시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별로 전북문학이라고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최초의 우리 전북문학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낸 것이 파랑새 통윤회라고 하는 아동문학으로 조금 시작을 해가지고 신석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1953년부터 이른바 전북문단이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익산문학이 시작된 것은 당시 원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던 박항식 선생, 나중에 원광대학에 계셨죠. 그 박항식 선생과 남성고등학교에 재직했던 고무신을 쓴 시조작가 장순아, 그리고 조두현, 그분은 또 이제 한학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분하고 그 외에 이제 문학평론가 천이두 씨가 남성고등학교로 오게 돼가지고 나와 더불어 나는 당시에 남성중학교 선생으로 1952년부터인가 있었다가 남성여고가 창립되면서 1위 졸업생부터 내가 가르쳤죠. 그 외에 전북대학에 있다가 무슨 일로 그만두고 있던 천이두 씨가 문학평론가로서 천이두 씨가 원광대학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 그 외에 이리상고에 있었던 시조작가 이병기 씨가 역시 원광대학으로 오게 되고, 당시에 또 원광대학에서 우리에게 큰 현대문학에 대한 교육을 베풀어 주신 분은 문학평론가 백철 교수였어요. 백철 교수가 원광대학 강사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원광대학 출신의 제1위 졸업생 중에 문학평론가 원영갑 씨가 배출이 되고, 나하고 이상비 교수가 3회 졸업생으로 원광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이후에 내가 1971년도에 원광대학 전임교수로 부임하게 됐죠. 그 전에는 나는 남성여고 1위 졸업생부터 가르치다가 전북매일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갔다가 1971년도에 원광대학교 신문사 주관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 후에 여기 양귀자 작가, 여기 정영길 작가가 우리 원광대학 신문사 기자로 근무를 하다가 같이 내가 주관으로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원광대학이 많은 문인들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박 총장님께서 늘 외부 손님이 오시면 자랑하던 게, 원광대학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문인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이고, 전북에서 최초로 약학대학을 설립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사실상 한강 이남에서 그때 당시에 경희대학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문인을 배출한 것이 원광대학입니다. 당시에 아마 한 60여 명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문인을 배출한 그 공로가 뭐냐 그러면, 원광대학 신문사에서 문해장학생을 육성한 거예요. 그 문해장학생이 바로 여기 양귀자, 여기 정영길, 그거 다 문해장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전주여고까지 가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해장학생을 키워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그랬어요. 그때 박길진 총장께서 특별히 그런 애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익산문인협회에서 낸 그 연역지하고 또 저기 남성고등학교에 제가 있으면서 낸 책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 조금 익산 전체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그 빼놓아서는 안 될 게 저는 두 가지 문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성 학원의 선생님들. 그래서 사봉 장순화 선생님이 1950년 6.25가 벌어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 날 내려옵니다. 기차로 마지막 기차를 타고. 그때부터 해서 64년까지 남성고등학교에 계셨어요. 사봉 장순화 선생님이 시조를 쓰셨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문학을 하셨던, 그리고 시를 썼던 조두현 선생, 근정 조두현 선생, 그리고 문학평론을 했던 그 천이두 선생, 그 다음에 익산의 문인들 단체를 최초로 함께 홍 교수님이랑 만들었던 그 이동주라고 하는 분, 남성 중학교에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홍석영 교수님, 그 뒤에 오신 분으로서 송화선 교수, 우석대 국문과에 갔던 이런 분들이 남성 학원의 문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또 대학에 또 가시고 또 여기저기서 그 제자들을 길러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 문맥이 대단합니다. 교수님 그 과거의 연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익산 문인협회 과거에는 예종 1위 지부라고 했네요. 한국문인협회 1위 지부를 창립을 하고
초대 지부장을 하셨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총 지부장은 조두현이고 문인협회 초대 회장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 익산문인협회 지부장을 조두현 그 교수가 그거 하시고 맞고, 그 다음에 송하선 네, 교수가 하고 다시 내가 또 이제 조두현 교수가 하고. 내가 2대 예총 지부장 맡고 서로 바꿨지. 저는 뭐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문자로 된 거를 해독하고 읽는 거에 각별한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 만화방에서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만화방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도서관이 있잖아요. 제가 전주여중 전주여고를 나왔는데 역사가 있어서 도서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라는 심정으로 책을 많이 읽었고, 생각해보면 지금 거의 이건 증명된 진리 같은데,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조금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거의 백일장 선수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문해반 선생님이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으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응모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광대학교 고교문해현상의 소설을 내봐라. 그래서 한 60매짜리 소설을 고3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썼어요. 그 제목이 곽전도사인데 내 제목만 기억해. 그때 이미 기독교계 비리를, 그 교회의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이제 소설로 만들어서 응모를 했고, 그게 당선이 되었고, 선생님이 당선을 시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길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읽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흘러서 원광대학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 전에는 국문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집안들이 가난하고, 여자가 전주여고만 나오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오빠가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큰오빠가 굉장히 크게 배려해서 전주 교대를 가라. 근데 저는 절대로 그 학교 선생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혜정 학생이 되어서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국문과생이 되었지, 그 전에는 뭐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든가 뭐 글을 써서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은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원광대학교를 들어와서 뭐 박범신 선배, 뭐 윤은길 선배 이런 분들 성함이 막 등장하고, 홍석영 선생님이 계시고, 또 아까 선생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시 쪽에 박항식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굉장히 그분이야말로 시인인데 자유롭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글을 쓰는 세계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글 쓰는 연마 기술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문사에서 닦았죠. 네, 신문사에서 편집국장 하셨습니다. 편집국장 하셨나요? 네. 훌륭한 국장이었어요. 그랬죠? 선생님 무조건 내가 그랬죠? 그러면 다 대답해 주시. 선생님 양 기자가 최고죠? 뭐 저도 비슷한데요.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이 좀 그 당시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그 대학 시험을 한 2번 실패를 하고, 머리 감고 중대려고 그런 일이? 중대려고 이제 산속에 선생님 들렸어? 정영길이가 어려서 중대려고 그랬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냥 문혜정 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아까 안도현도 오고 말씀하신 그랬죠. 것이
전국 고교 문해 현상 현상.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란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원광대학교를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는 유령길이란 유명한 소설가가 한참 부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범신 선배가 유명한 소설가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즐겨보는 진학지에 연재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두 분은 기성문인으로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셈이었고, 그 후에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그 좋은 시를 쓰고 좋은 수필을 쓰고 좋은 소설을 쓴 사람들을 문학사상이라는 잡지사에서 그 당선작을 재수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 분야에는 우리 양규자 선배가 실렸고, 훌륭한 그걸 후배가 보면서 야, 원광대학교에 이런 그 인재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하는 그런 세대들은 그런 것을 눈여겨봤고, 거기에 이제 양규자 선배가 같이 실릴 때 수필은 김한길이라고 맞죠, 이름이? 김한길, 최명길 씨 부분. 최명길 씨 남편 되시는 김한길 씨가 그 수필로서 같이 수록이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수필가예요. 시는 누구였어요? 시는 시가 기억이 안 나네. 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문학 전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좀 반항심이 많을 때 있으니까 좀 도망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원광대학교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니까, 그래서 저는 원광대학교 원주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 학교 원서는 어디에서 가서 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전 앞에 가면 어떤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에 가면 원서를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학교도 다 있네. 무슨 다른 대학은 서점이나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원서를 파는데 어떤 학교길래 어떤 한약방에서 원서를 다 파는가 싶어서 찾아가니까 거기가 부산역 앞에 있는 보화당이라는 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보화당 한의원에서 원광대학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 지역에, 알고 보니까 전 지역에 보화당이라는 한의원이 있고, 처음으로 보화당 한의원을 가니까 어떤 여성분이 원서를 주시는데, 그래서 물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양규자 선배님을 비롯해서 원광대학교의 그 유명한 그 문인들을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나고 그랬는데, 그런 선배님들의 후광으로 저 비슷하게 몇 군데서 흘러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를 쓰는 안도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구에서 원광대학교로 온 친구예요. 이렇게 오고, 또 같은 동기생 중에서 원재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서울에입니다. 서울 대강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같이 원광대학교를 오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꽤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후광을 선배님들 덕택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원재훈이라는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친구인데, 그때는 이제 자기는 꼭 시인으로 데뷔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별명을 원시인으로 불러주라 그래서 세상에는 원시인과 도시인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저도 이제 우리 양규자 선배님 뒤를 이어서 대학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 편집국장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친밀하게 사적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무슨 지도라든지 또는 뭐 문화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죠. 원광대학교 신문사에 정을 붙여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정착을 하게 됐고, 우리 양규자 선배님 같은 경우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원광대학교 신문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이런 여성 멋진 여성 편집국장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후배들에게 쭉 전해져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예, 저는 학교 언열제는 직접 뵙지는 못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졸업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해가지고 내가 원미동으로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가서 원미동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까 저기 그 안도현 시인 얘기를 했는데 익산에서 이제 원광대학교 졸업하고 이리중학교에서 교편을 좀 잡다가 그 뒤에 우석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었죠.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원광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셨어요? 문학이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문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고, 문학은 이제 뒤에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수필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좀 넘고, 그 뒤에 이제 또 시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가람기념사업회 회장이 됐습니다. 네. 익산에서 참 그 시조 하면은 가람 선생님이죠. 전국적으로도 뭐 현대 시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고, 또 익산분으로 유명한 분이 황희영이라고 하는 시조 시인이 있었어요. 황희영. 예, 황희영. 예, 그 음성학자였고 시조 시인이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인연이 이분들하고 다 있어요. 제가 여기 홍석영 선생님 큰아드님하고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웠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조교로 있으면서 다 만나거나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 양기자 선배님 다 만나고, 또 저 안도현 시인도 만나고 정 교수도 만나고 다 저한테는 인연이 깊은 분들입니다. 저는 신문사 활동을 안 했거든요. 친구가 네. 네. 학교 함께 다닌 분이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2년 선배가 꿇어서 저하고 함께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문사에 계시고, 그래서 신문사 많이 드나들었죠. 그리고 신문사에다 뭐 글도 좀 써주고 그랬었습니다. 신문사는 김삼룡 총장이 그 전북매일신문 행사에 왔어. 왔더니 아예 홍 의원 혹시 그저 대학에 오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 예? 그랬더니 내일 그러면 학교로 와. 그래서 갔더니 박길진 총장하고 김삼룡 총장이 있다가 내일부터 나와. 신문사 주관 좀 맡아주고 그러더라. 그때 김삼룡 선생님은 교무처장이었어요. 교무처장이었어. 총장이 2명일 수는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이 그 결정해 줘가지고 원광대학 신문 주관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난 게 여기 이 사람들 만났지. 그럼 선생님이 원대 국문과에 오시고 신문사 주관이 되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신문사를 들어간 거더라고요. 1학년 2학기 때 선생님께서 수습을 하라 그래가지고 했죠. 원래가 1학년 2학기에 갔다가 4학년 1학기 정도까지가 이제 그 학생기자 연한인데, 저는 졸업하는 날까지 제 졸업식 기사까지 제가 이제 다 신문을 만들고 졸업을 했는데, 제가 신문사를 이제 가보니까 일단 여기는 원고료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3장을 쓰면 3장, 이제 그게 물론 작지만은 이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고료를 받고, 그 다음 또 광고를 이렇게 수주하러 다니거든요. 그럼 또 광고 수주의 몇 %가 또 주는 게 있고, 또 신문사 기자로서의 월급이 있고,
그래서 전혀 이제 등록금은 학교에서 주고 저의 생활비는 신문사에서 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이제 그걸 봤죠. 그리고 다녔는데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가 어디에도 썼는데 굉장히 그때가 이제 선생님이 전성기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연세도 참 젊을 때고 멋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담배를 원래 이렇게 골초는 아니신데 멋으로 피는 애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 주관실에 가면 돈이 아까울 만큼 조금만 피우고 그 장초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리고 늘 버버리 코트, 바바리 코트라고 하죠. 베이지색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크고 약간 길고 한 그 바바리 코트를 정말 열심히 멋있게 입고 다니셨어요. 베레모도 이렇게 하시고 뭔가 그 소설가, 문인, 문학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낭만 같은 거 그런 거 여실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 뭐 회식하러 가고 하면은 흥이 오르시면 별아별 노래를 다 불러주시고 춤도 춰주시고 나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그 무렵이야. 맞아요. 내 주관하던 시절. 8년 2개월 동안 대학신문 주관을 했어. 8년 2개월. 계속 8년이라고 하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로 보면은 40대 초반. 예, 40대 초반. 그러니까 아주 그 전성기 그때 좀 아셨구만요. 추억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영길 씨도 있을 거고 많은데 내가 익산역에서 내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의 느낌에다가 사실은 제가 그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가 77년도였는데 77년 11월 달에 일이역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그 원대 신문사 편집국 안에서 신문을 만들다가 막 빗발치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도 가고 그때 제가 편집장이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익산역에 내려서 가만히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막 폐허가 돼서 천막 막 쳐놓고 있고 우리 기자들은 거기 가서 취재해오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신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장 리얼했고 박진감 있었고 정말 기자 같았다라고 느꼈을 때가 그 일역 폭발 사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억한데 우리 그 초대 총장이었던 박길진 총장께서 대단히 그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때로는 원광대학 신문이 막 도서관을 막 공격하거나 그런 기사를 막 실어. 그러면 도서관장하던 그때 당시 그 도서관장했던 송천은 후에 총장했던 송천은 씨가 막 항의를 하고 그러면 박길진 총장이 그 공격을 한 거 잘한 거지. 신문이 까야지. 안 까면 그게 신문이요? 그렇게 옹호를 해주고. 근데 사실은 저 졸업하고 아마 정영길 교수 때부터는 학생운동도 이제 조금 심화되고 유신이 끝나고 뭐 하는 상황이어서 뭔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학신문사의 역할 같은 것을 좀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는 바로 거의 뭐 유신체제 최정점이어서 막 긴급조치 나오고 뭐 서울에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학생운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 다닐 때 그 몇 년은
거짓말 같은 평화? 이게 그냥 눈 감고 있는 평화 같은 시기여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대학 쪽을 공격하는 거죠. 뭐 도서관이 어떻다, 학교 진입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흉내를 냈던 것이고, 그런 흉내 정도를 총장님께서 귀여워하셨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 양 기자가 쓴 꽁트에 원대 신문에 실었는데 꽁트 아니고 참 연재 소설. 연재 소설 쪽에 주인공이 교회를 향해서 오줌을 싸는 광경을 쓴 게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어떻게 원불교 학교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줌을 싸니 그게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항의가 들어온 일이 있었어. 그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설은 픽션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었어. 우리 양 기자 선배님은 먼저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학보사 편집국장을 했는데 몇 년도였지? 그때가 한참 서울의 봄 시절입니다. 80년대. 네. 그래서 그때는 원광대학교 신문을 광주에 가서 인쇄를 해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인쇄를 했는데 고무렵이 5.18 일어나기 이틀 전에 신문을 만들다가 우리가 부랴부랴 탈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전부 다 불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기였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 위에 선배들하고 저 밑에 조금 후배들끼리는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편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그렇게 신문 만든다고 맨날 밤샘 하고 또 광주에서 몰래 이제 그 신문 싸가지고 뭐 탈출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를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우리가. 신문사에 공을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원래 그 기자들이 원고를 올리면 이제 부장한테 가고 부장이 국장한테 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라고 그랬나? 상임 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임한테 또 원고가 가고 마지막에 이제 주간 선생님이 결재를 하는 정도예요. 근데 아마 국장 정도에서 글 다 자르고 뭐 혼낼 거 혼내고 그러는 수준이고 상임 선생님께서는 뭐 한문 같은 거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 선생님은 절대 학생 기자들한테 억압하거나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그 거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서 한 번도 우리 기자들을 혼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 선생님은 그냥 혼자 황금기를 구가하셨나 봐요. 우리한테 잘해주면서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모였는데 그 말이 빠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우리 소설 가족에 또 한 명 더 와 있는데 선생님이 소설이잖아요. 산문이어서 아무래도 선생님 휘하에는 이제 소설가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현재 10명에서 11명 정도의 소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 데뷔한 소설가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게 35년 정도예요. 처음 시작이 내 기억으로는 제가 80년도인가 민음사에서 귀머거리새라는 창작집을 냈을 때 윤은길 선배님, 박범신 선배님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걸 원광 소설 가족이라는 모임이 생겼는데 그 무렵이 정영길 교수가 동아일보에 신춘문예 중편됐을 무렵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역사 깊은 모임이 35년째 1년에 한두 번씩 선생님 모시고 1박 2일 대화도 나누고 뭐 회포를 푸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 2, 3년을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을 받고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 하는데 선생님 들리려나 모르겠다. 뭐라고? 이 연락을 받고 오로지 선생님을 한 번 더 우리 그 소설 가족들이 모여서 만날 수 있었으면 그런 게 네, 그렇게 이런 그러게. 기회를 근데 만들었으면 사실은 원강 소설 가족이 30년 이상을 매년 이렇게 여름에 만나서 1박 2일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는 전국적으로 어느 대학도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내 생전에는 그걸 조금 이어가려고 그래요. 최근에 원광대학이 어쩐지 문해장학생의 그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 근데 제발 그런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랄 뿐인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문학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 이제 선배들이 있지만은 문학은 뭐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가르치는 것은 없고 좋은 자극을 주거나 받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력도 생기고 또 창작 의욕도 불태우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여건을 우리 계시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배 작가들이 많이 해줬던 것이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원광대학교가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괴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는 분노의 감정을 달래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것이 아마 좀 많아서 그런 낭만을 충분히 이렇게 구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시절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조학사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